멈춰.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덮친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두만강 불과 10m 앞, 중국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 경비대의 고함이 밤을 갈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뛰어! 어머니가 소리쳤고 우리는 달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당. 첫 번째 총성. 귓가를 스치는 총알의 바람. 당. 당. 발밑으로 흙이 튀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제 비명보다 총성이 먼저였습니다. 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쏘지마, 쏘지마.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경비대가 다시 총을 겨누는 것도,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추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팍이 붉게 젖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가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 돼. 일어나요. 일어나. 가거라. 지금 어서 빨리. 어머니의 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힘으로 살아온 인생 전부를 담아 저를 밀어냈습니다. 가라고.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2006년 10월 21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두만 강변에 두고 홀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평온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순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저를 살려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실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탈북 사연으로 여러분을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어머니의 모습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던 뒷모습입니다. 온성은 함경북도 끝자락, 중국과 맞닿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배급이 끊긴 우리 모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두부, 엿, 가끔은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까지 팔았죠. 민수야, 학교 잘 다녀와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제 도시락만큼은 꼭 싸주셨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서로를 비판했고 반장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15살 때 같은 반 친구가 중국에는 고기가 많다더라는 말을 했다가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16살 되던 해 겨울, 어머니가 몰래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중국 위안화 100원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비상금이다. 절대 쓰지 말고 숨겨둬라. 엄마, 이거 어디서? 묻지마. 그냥 가지고 있어.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장사로 얼고 트고 다친 손이었죠. 그 손으로 몇 달을 모아 만든 돈이 100원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100원이면 쌀 10kg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왜 모으세요? 너 혼자라도 보내려고. 그때 저는 어머니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저를 중국으로, 그리고 남조선으로 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늙었어. 너만 가면 돼. 싫어요. 엄마 없으면 안 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을 뿐입니다. 10살이 되던 해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는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였죠. 10년 복무가 원칙이었지만 뇌물을 쓰면 7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7년을 위해 또 돈을 모았습니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거기서 버텨라. 7년만 버텨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여기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군대는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두 끼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없었고 여름에는 말라리아에 시달렸습니다. 탈영하다 잡힌 병사가 공개 처형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7년 후 저는 전역했습니다. 21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 더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엄마, 이제 갈 준비를 하자.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브로커와의 연락, 국경을 넘는 경로, 중국에서 숨을 곳까지. 7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며 탈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돈은 어떻게? 걱정 마. 다 마련했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것, 밤마다 기침을 하시는 것, 그리고 가끔 피를 토하시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엄마,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건강은 뒤로 하고 오직 제 탈출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6년 9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가자. 브로커가 준비됐대. 엄마, 병원부터 가요. 병원은 남조선 가서 가자. 거기는 의료비가 공짜래.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고통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어머니가 모은 돈,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품에 넣으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이제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밤을 틈타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경비가 약한 지점이었습니다. 강은 가까웠지만 그곳에 도착하기까지의 길은 험했습니다. 민수야, 힘들어? 아니요.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 멈추고 또 걷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쉬었다 가요. 아니다. 시간이 없어. 새벽 전에 건너야 해.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희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사실 제가 북한을 떠나고 싶다고 처음 생각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김정일의 생일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충성 맹세를 하고 드물게 고기가 나온 날이었죠. 하지만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긴급 집합을 당했습니다. 너희 중 배신자가 있다. 정치 지도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한 병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제 소대원이었던 김철이었습니다. 20살, 저보다 1살 많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놈이 뭘 했는지 아느냐? 지도원이 종이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편지다.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보내려던 편지.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과의 접촉은 반역 행위였습니다. 내용을 읽어주겠다. 삼촌, 저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고 어머니는 병이 드셨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도원이 편지를 찢었습니다. 이게 혁명 전사가 할 짓이냐? 조국을 모독하고 수령님을 배신한 놈이다. 김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철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부대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철이 쓰러졌습니다. 저게 배신자의 말로다. 지도원의 말이 떨어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굶주림을 호소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곳이 과연 정상인가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철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군대에서 2년이 더 지났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를 서던 중 강 건너 중국 마을에 불빛을 봤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집들, 길거리의 가로등,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옆에 있던 선임병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럽지? 네? 저기
중국.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산다더라. 선임, 그런 말씀하시면. 알아. 하지만 사실이잖아. 선임병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루 두 끼 강냉이밥에 병들어도 약 한 알 못 구하고 휴가도 못 가고. 이게 인민의 천국이냐? 선임. 무서워? 고발할 거냐? 아닙니다. 그럼 됐어. 어차피 우리는 같은 처지야. 선임병의 말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죽음이었으니까요. 전역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민수야, 병원비가 얼만지 아니? 북한에서 병원은 공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진찰비, 약값, 심지어 주사반을 값까지 내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죠. 돈은 제가 벌게요. 내가? 어떻게?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급은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려 해도 미천이 필요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피를 토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폐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약을 구하려면 적어도 중국 돈 100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엄마? 나 혼자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이 모양이니 같이 가야겠다. 중국으로요? 아니다. 남조선으로. 남조선. 북한에서 남조선은 금기어였습니다. 미제의 식민지, 지옥,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장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중국 다녀온 사람들, 남조선에서 온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요? 그 사람들 말이 남조선은 다르대. 병원비가 공짜고 배급이 제대로 나오고 사람 대접을 받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모르지. 하지만 여기보단 나을 거다. 어머니의 눈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 보고 싶다. 굶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김철의 죽음, 중국 마을의 불빛, 병들어가는 어머니,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미래 없는 삶. 이곳에 남으면 어머니는 죽습니다. 저도 김철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총살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거나. 엄마. 응? 가요. 남조선으로 가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엄마, 제가 지킬게요. 꼭 살아서 남조선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브로커였습니다. 혼자서는 국경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비대의 순찰 시간, 안전한 도강 지점, 중국에서의 은신처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어머니는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1인당 중국 돈 1,000원이다. 브로커의 요구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1,000원이면 쌀 100kg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면 2,000원, 우리 모자가 몇 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렇게 많이요? 어머니가 놀라자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말고.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그 정도는 내야지. 알겠습니다. 모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 물건을 몰래 팔고 밀주를 만들어 팔고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러다 잡히면 어떡해요? 괜찮아. 조심할게. 하지만 안전할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보안소에 끌려가셨습니다. 중국 물건을 팔다 적발된 것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보안소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제가 대신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보안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어쩌겠다고? 가져온 게 있으면 내놔.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뛰어가 어머니가 숨겨둔 돈을 꺼냈습니다. 10만 원, 우리가 석 달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보아너는 돈을 세어보고는 허를 찼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에이, 됐어. 가져가. 그렇게 어머니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돈은 바닥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을... 아니다. 내가 잘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모으면 돼. 우리 시간 많아.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4개월 후 우리는 겨우 필요한 돈을 모았습니다. 2006년 9월 어머니가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준비됐습니다. 알았어. 다음 달 15일 밤에 만나자.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정리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한테 뭐라고 하지? 진강에 사는 친척이 아프다고 하자. 병간호 간다고. 알았어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민수야, 자니? 아니요. 못 자겠어요. 나도.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무섭니다? 네, 무서워요. 엄마도 무섭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다. 알아요. 그래도 갈 거니? 네. 엄마랑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힘이 난다. 엄마,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아버지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아들은 데려가야겠어. 여기선 못 살아.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품에 넣으셨습니다. 같이 가자. 여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1년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배고픔, 감시,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과연 잘하는 걸까요? 살아서 중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남조선은 정말 어머니 말처럼 다른 곳일까요? 의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어머니는 죽는다는 것.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10월 15일 저녁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간 것은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아버지 사진뿐이었습니다. 평생의 삶이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담겼습니다. 민수야, 준비됐니? 네, 엄마. 그럼 가자.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는 온성 외곽의 산속이었습니다. 밤 10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돈 가져왔지? 어머니가 품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꼼꼼히 세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출발하자. 지금요? 그래.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야 해. 새벽 2시쯤 강에 도착하면 딱 좋아.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 돌부리, 어둠. 어머니는 자꾸 헛발을 디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잠깐만요. 쉬었다 가요. 제가 말하자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쉬는 거 없어. 늦으면 경비 교대 끝나. 하지만은 무슨.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내 말 들어.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제가 업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민수야, 엄마 아직 너 업고 다닐 힘은 있어.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왔다. 저기가 두만강이야.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 검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걸 건너면 중국이냐? 그래. 저 너머가 자유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자, 민수야. 네, 엄마.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
서치라이트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망했다. 경비대다. 뛰어. 누군가 소리쳤고 순간 모든 것이 혼란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뛰어. 강으로. 우리는 달렸습니다. 탕. 첫 번째 총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쏜다. 경비대의 고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탕. 탕. 총알이 발밑을 스쳤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계속 뛰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10m 아니 5m.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어머니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검은 옷이 더 검게 젖어갔습니다. 쏘지마. 쏘지마.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경비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야, 엄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돼. 이제 아니에요. 병원 가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가야지. 싫어요. 엄마 없이는 안 가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바보야. 그럼 여기서 죽을 거야? 둘 다. 그럼 같이 죽어요. 안 돼. 어머니가 힘을 내어 소리쳤습니다. 인수야. 엄마 말 들어. 가라고. 엄마. 뒤에서 경비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30m, 20m. 어머니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야 해. 강 건너. 엄마 버리고 어떻게 가요? 엄마는 괜찮아. 너만 살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1살을 살면서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인수야. 엄마가 제대로 못 키워서.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는 최고예요. 너는 착한 아들이었어. 엄마 자랑이야. 경비대가 10m 앞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손들어.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가. 지금. 엄마. 가라고. 엄마 뜻대로 좀 해줘.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인수야. 제발 살아줘. 엄마 대신 자유롭게 살아줘. 엄마. 엄마. 가. 이제 가. 어머니의 손이 제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비대가 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탕, 탕. 총성이 뒤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엄쳤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만든 기회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헤엄쳤습니다. 팔이 굳어갔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반대편 강북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기어 올랐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서치라이트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작은 형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엄마. 저 혼자 살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으면 중국 공안한테 잡혀.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가야 해. 빨리.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건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히.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은 조선족 김씨라는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이 순찰 돈다. 김씨는 저를 한 농가에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 다음 이동 준비될 때까지. 헛간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집더미 사이로 쥐가 지나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짐승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쓰러지던 모습, 마지막 말, 그리고 강 건너편의 작은 형체. 엄마. 저는 집더미에 웅크려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씨가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밥 먹어. 그가 내민 것은 밥 한 그릇과 김치였습니다. 먹어. 힘 있어야 살아.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혼자 왔어? 김씨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는? 총 맞았어요. 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살렸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엄마가. 목이 메었습니다. 김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엄마 소원이었을 거다. 그래도가 아니라 이제 넌 살아야 해. 엄마 목까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씨가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먹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세 숟가락. 목이 메었지만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먹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 밥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잘했어.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에 너를 다음 장소로 보낼 거야.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고. 어디로 가요? 남조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 남조선.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곳. 얼마나 걸려요? 운 좋으면 몇 달, 나쁘면 1년. 1년.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나흘 후 김씨가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밤에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짐칸 안에는 저 말고도 탈북자 서너 명이 더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성이요. 나는 해산. 혼자? 네, 나도. 남편이랑 왔는데 잡혔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 우린 다 그래.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점점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여기가 다음 장소다. 우리는 어느 농촌 마을의 빈집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 다음 연락 올 때까지. 그렇게 시작된 도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로 공안이 왔습니다. 문 열어. 우리는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밭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옥수수 밭을 헤치고 도랑을 건너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누군가 소리쳤고 우리는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한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갔나? 모르겠어. 조용히 해.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떨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발소리가 동굴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한 명이 밖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괜찮아. 나갔어. 우리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빈집은 발각되었고 다른 은신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떡하지? 연락해봐. 브로커한테.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물. 하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해올게. 제가 일어섰습니다. 위험해. 괜찮아요. 저는 산을 내려가 마을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물을 떠병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조선 사람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됐어. 그만.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물 필요한 거야? 네. 가져가. 그리고 빨리 떠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도 옛날에 조선에서 왔어. 어려운 거 안다. 노인이 빵 몇 개를 더 주었습니다. 조심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숨고 도망치고 버티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남쪽으로 이동한다. 준비해. 드디어였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없이 도착하는 남조선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남조선 가요.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곳.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까지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중국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버스, 기차, 트럭을 번갈아 타며 이동했습니다. 베트남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또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왜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묻자 안내하던 브로커가 답했습니다. 직접 남조선 대사관 가면 중국 공안이 가로막아. 그래서 동남아를 거쳐야 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운 나쁘면 2달. 긴 여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도로, 밤에도 환한 거리. 북한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엄마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발전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열흘 후 우리는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해.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국경 넘을 때 잡히면 끝이야. 조심해. 밤중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울타리를 기어 넘고 숲을 헤치고 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다시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25살 여자는 아버지와 탈북했다가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40대 남자는 가족 전체가 탈북을 시도했지만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18살 소녀는 혼자 탈북했고 부모는 북한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잃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아.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두만 강변에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의 어느 숙소에 머물며 한국 대사관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곧 대사관에서 연락 올 거야. 그럼 보호받을 수 있어. 브로커의 말대로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대사관으로 가. 마침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철문, 태극기, 그리고 경비원. 들어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다 왔어요. 엄마. 다 왔어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달 동안의 긴장, 공포, 불안이 한꺼번에 풀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 서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은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디 계세요? 두만강에서 돌아가셨어요. 직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 왔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에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후 공항에 갔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탑승하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저 지금 하늘 위에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이 이렇게 넓어요. 엄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4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폭도를 지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남조선이에요.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탈북자신가요? 네. 여권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통일부 직원이 왔습니다. 따라오세요.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하나원이요? 정착 교육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3달 있으면 사회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복잡한 도로, 수많은 차들, 화려한 간판. 엄마, 여기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다 제공돼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바람이 따뜻해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여기 계시면 좋았을 텐데. 같이 이 바람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쫓기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민수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하나원에서의 3달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에요. 배급이 아니라 월급이에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세요. 인터넷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요.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탈북자 관련 뉴스가 많았습니다. 국경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탈북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중에 엄마도.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북한은 그런 것조차 발표하지 않으니까요.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서 총에 맞았어요. 제 대신 막으셨어요. 저를 살리려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 잘못 같아요. 제가 먼저 뛰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어머니의 뜻대로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쓰러지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말. 가라. 지금.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석 달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고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집이 생겼어요. 벽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해요. 엄마도 여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첫날 밤 저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온갖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음료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였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밥이었죠. 첫 숟가락을 뜨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 밥 엄마가 먹었어야 했는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유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탈북자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야. 그래도 여기 와서 다행이야. 맞아. 힘들지만 자유잖아. 자유.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려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대학 가고 싶어. 대학? 우리가? 왜 안 돼? 여기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곳이잖아.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공부해요. 엄마가 못 받은 교육 제가 받을게요. 1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이에요.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대학 가는 거야? 응. 지원해 볼 거야.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이 있었습니다. 기회예요. 꼭 합격하고 싶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왜 대학에 가고 싶으세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셨어요. 목숨을 걸고.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정말요? 네, 잘하실 거예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요. 첫 수업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저 대학생이에요. 엄마가 꿈꿨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31살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들에게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을 전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잘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랑 탈북했는데 어머니가 총에 맞았어요. 제 과거와 똑같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제 잘못 같아요. 청년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어머니의 뜻대로 잘 사는 거예요.
청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저는 두만강을 생각합니다. 그날 밤의 총성,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리고 강을 건너던 순간. 엄마 잘 지내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했던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엄마 사랑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것, 웃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가 원했던 삶을 살겠다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